이정임은 그날의 전화벨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한다. 새벽 4시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유가족이십니까? 현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세상이 멈췄다. 남편 김성호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27에 만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장례식장에서 정임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조문객들이 과로 때문이라고 수군댈 때마다 정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날 아침 남편이 현장에 나가기 전 정임은 짜증을 냈었다. 요즘 몸이 안 좋다면서 왜 또 나가려고 그래요?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준호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내야지.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정임이 더 붙잡지 않은 건 사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임은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날 좀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들 김준호 18세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만 우세요. 하지만 정임은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자기가 남편을 떠나보낸 것 같은 죄책감이 더 컸다. 그날 이후 정임의 삶은 변했다. 아빠 없는 아이가 된 준호가 상처받지 않게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남편 몫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임은 새벽 시장 일부터 저녁, 식당 설거지까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은 준호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은 아들을 불안하게 할까봐 삼켰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임은 처음으로 남편 영정 앞에서 웃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붙었어. 아빠가 못 본 게 아쉽지만 내가 잘 키울게. 하지만 그 다짐은 곧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선택이 됐다. 정임은 자기 아픔, 자기 외로움, 자기 꿈을 모두 뒤로 밀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렇게 정임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아들을 위한 도구처럼 살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은 날부터 시작된 미안함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됐다. 정임은 몰랐다. 그 미안함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그저 남편에게, 아들에게 세상에 빚진 사람처럼 살아갈 뿐이었다. 김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강남인데 집에 못 갈 것 같아. 택시비 좀 보내줘. 정임은 잠결에도 즉시 일어나 송금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했다. 정임은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준호는 점점 엄마가 언제나 자기 편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다.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답답하게. 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정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엄마가 말이 많았구나. 내가 힘든 걸 몰라줘서 미안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정임은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아빠 없이 자란 게 미안해서 조금만 더 참아주자. 명절이면 상황은 더 심해졌다. 정임이 차례상을 준비하며 올해는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고 말하면 준호는 짜증을 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왜 맨날 나보고만 그래? 정임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다녀올게. 내가 바쁜데 무슨 소리야? 준호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정임은 차례상 앞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여보, 우리 아들 제가 잘못 키운 건가요? 준호가 30을 넘기자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임은 중매를 주선하고 맞선 자리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준호는 매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엄마,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센스도 없고. 정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지. 엄마가 성급했네.
사실 정임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여자 탓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걸.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준호는 직장을 3번 옮겼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회사가 나를 못 알아봐. 정임은 그때마다 아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더 좋은 데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아들이 점점 세상을 탓하고 자기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정임은 말하지 못했다. 내가 혼자 키워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목을 조여왔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였다. 정임이 저녁 먹자고 불렀지만 준호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임이 다가가 어깨를 톡톡 치자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귀찮게 하지 마. 나 지금 바빠. 정임은 멈칫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뭐가 된 걸까? 정임은 몰랐다. 자기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이었다는 것을. 미안함으로 시작된 헌신은 아들에게 나쁜 버릇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버릇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명절 아침 이정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오늘은 친정 오빠 집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다. 정임은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일어나. 왜 삼촌 댁 가야지. 준호는 이불 속에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나 안 갈래. 피곤해.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오늘은 큰오빠 칠순인데 엄마 혼자 가. 나한테 왜 강요해?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오빠 이정수가 반겼다. 준호는? 정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 일이 급해서 못 왔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사실은 침대에 누워 게임만 하고 있을 게 뻔했지만 정임은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올케 언니가 거들었다. 준호 나이가 벌써 40 넘었잖아.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요즘 애들이 다 늦게 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야지. 올케 언니는 허를 찼다. 형님 그렇게 다 받아주니까 애가 철을 못 드는 거야.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정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나 배고픈데 집에 먹을 거 없어. 뭐 시켜 먹으라고 돈 좀 보내줘. 정임은 젖은 손을 닦으며 황급히 송금을 했다. 알았어 방금 보냈어. 배고프지? 준호는 응이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정임은 식구들 밥그릇을 챙기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조카 민수가 말했다. 이모도 앉아서 드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임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이모가 해줘야 마음이 편해.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준호였다. 정임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엄마, 돈 얼마 보낸 거야? 이걸로 뭘 시켜 먹어? 좀 더 보내줘. 식탁이 조용해졌다. 정임은 당황해서 말했다. 그래. 엄마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조금 이따 더 보낼게. 전화를 끊자 오빠 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임아, 준호 버릇 좀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정임은 얼른 둘러댔다. 오빠, 얘가 말이 좀 직설적이라서 그래. 원래 나한테는 편하게 대하잖아. 올케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형님,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버릇없는 거예요. 오빠의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모, 준호 형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땐 안 그랬잖아요. 정임은 목이 메었다. 내가 혼자 키우느라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 아빠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오빠가 테이블을 탁 쳤다. 그만해. 매번 그 핑계야? 준호 아빠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해. 정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정임은 설거지를 마친 뒤 마당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올케 언니가 다가와 옆에 앉으며 말했다. 형님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벌을 내리며 살아요? 준호 아빠 돌아가신 거 형님 잘못 아니잖아요. 정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내가 해줘야지. 올케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준호를 망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아들에게 무시당한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정임은 준호를 탓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그렇게 또 자기 탓으로 돌리며 정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김준호가 사업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엄마, 나 친구랑 카페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정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그 돈이면 자기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적금 1,500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 500만 원. 하지만 정임은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정임은 은행에 갔다.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중도 해약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해약하시면 손해가 큰데 괜찮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히는 걸 보며 정임은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이 돈은 당신 몫까지예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쓰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저녁 무렵 정임은 통장을 준호 앞에 내밀었다. 여기 내가 필요한 돈 다 있어. 준호는 통장을 받아들며 물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가 모아둔 거 다 빼고 전세금도 좀 뺐어. 괜찮아. 엄마는 월세 작은 데 가면 돼.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 정임은 손을 내저었다. 걱정 마.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데서도 충분해. 내가 사업 잘 돼야지. 준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 카페 인테리어가 시작됐다. 정임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은 좁은 공간이었다. 짐을 풀며 정임은 생각했다. 준호가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지.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카페가 오픈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집에 가도 돼? 정임은 얼른 방을 정리하고 아들을 기다렸다. 준호는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카페가 생각보다 안 돼. 손님도 없고 적자만 나.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입소문 나면 잘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임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엄마가 맨날 다 해결해 주니까 저한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엄마 잘못이에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기 실패를 엄마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준호야, 엄마는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란 거야. 준호는 소파에 벌렁 누우며 말했다. 알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그대로 자고 갔다. 정임은 좁은 부엌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5천만 원. 그 돈은 정임의 노후 자금이었고 남편이 목숨 걸고 번 돈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엄마를 탓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이 잘못된 걸까? 며칠 뒤 준호는 카페 문을 닫았다. 5천만 원은 인테리어비와 임대료로 다 사라졌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정임은 아들을 불러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일단 쉬어야 할 것 같아.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또 자기 탓이 될 게 뻔했다. 그날 밤 정임은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여보,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정임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건 사랑이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죄책감, 혼자 키운 미안함, 그 모든 게 뒤섞인 속죄였다. 하지만 그 속죄는 아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아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정임은 요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월세방 화장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임은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정임은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정임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준호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다. 아니, 사실은 준호가 귀찮아할까봐 두려웠다. 며칠 뒤 정임은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어요. 이거 오래 방치하셨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정임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갔다. 혈압약, 심장약, 수면제까지. 약봉지가 한가득이었다. 약사가 설명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꼭 쉬셔야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준호에게 전화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또 짐이 될까봐. 그날 밤 정임은 약을 꺼내 하나씩 먹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물을 마시며 거울을 봤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정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늙었구나.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 한동안 못 갈 것 같아. 정임은 기침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 내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준호는 짧게 응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또 약을 꺼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이제 일상이 됐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정임은 갑자기 어지러워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축해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임은 손을 내저으며 일어났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정임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준호한테는 말 못하겠어. 애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또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정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들한테 말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참으라고 할까요? 며칠 뒤 정임은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정임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약만 잘 먹을게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가족분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쓰러지면 준호는 어떻게 하지? 그 애는 아직 혼자 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정임은 끝까지 자기 아픔을 숨겼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괜찮은 엄마로 남고 싶어서. 하지만 몸은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이정임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약을 꺼내려 손을 뻗었지만 힘이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임은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을 누를 힘조차 없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임은 천장을 바라봤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준호 미안해. 엄마가 짐이 됐구나.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다. 정임은 그렇게 좁은 월세방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이틀 뒤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왔다가 정임을 발견했다. 119가 출동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휴대폰에서 보호자 번호를 찾아 김준호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준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그 말을 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지병으로 보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은 을지로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준호는 장례 절차를 밟으며 처음으로 엄마의 삶을 들여다봤다. 병원 기록을 보니 고혈압, 심장질환, 불면증. 엄마는 석 달 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엄마? 준호는 진료 기록지를 쥔 채 주저앉았다. 빈소는 조용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외삼촌 이정수와 외숙모 사촌들이 왔다. 외삼촌은 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정임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오빠가 좀 더 챙겨줄걸. 외숙모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님은 평생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고 사셨어요. 끝까지 아들 걱정만 하시다 가셨네요.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엄마 친구들이 왔다. 시장에서 일하던 분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분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정임 씨는 항상 아들 자랑만 하셨어요. 우리 아들 대학 나왔다고, 우리 아들 착하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자기는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장례 이틀째 밤 준호는 빈소에 혼자 남았다. 관 앞에 앉아 엄마를 불렀다. 엄마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준호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가방 안에서 병원 영수증 다발이 나왔다. 약가, 진료비. 엄마는 매달 10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쓰고 있었다. 그 돈을 아끼려고 끼니를 걸은 흔적도 보였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에는 쌀이 바닥나 있었다. 준호는 엄마의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은 3만 원.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주고 난 뒤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월세 납부 내역을 보니 매달 밀리지 않게 정확히 입금되어 있었다. 엄마는 자기 건강은 챙기지 않으면서 월세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서랍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준호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준호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었다. 괜찮아, 젊은 애들은 다 바쁘지. 병원에서 입원하라는데 어떡하지? 준호한테 말하면 걱정할 텐데. 준호는 수첩을 읽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힘들지 말고. 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상주 명부를 다시 봤다. 아들 김준호. 이름 하나뿐이었다. 엄마에게는 남편도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빠와도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남은 사람은 자기 하나였다. 그런데 자기는 엄마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옆에 없었다. 장례를 마치는 날 준호는 관이 연구차에 실리는 걸 지켜봤다. 외삼촌이 어깨를 두드렸다. 준호야, 내 엄마는 끝까지 너만 생각하며 사셨어. 그걸 잊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평생 혼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김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춰섰다. 엄마 냄새가 났다. 오래된 비누향,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엄마만의 채취. 준호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엄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부엌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끝난 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들이었다. 준호는 그릇을 만지작거리다가 가슴이 막혀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 하나, 된장 반통, 그리고 상한 두부 한 모. 그게 전부였다. 엄마는 이렇게 먹고 살았구나. 준호는 냉장고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열흘 전이었다. 엄마, 나 요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엄마는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했다. 그게 끝이었다. 준호는 문자 기록을 올려봤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준호야,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오늘 점심은 먹었니? 엄마가 반찬 만들었는데 가져갈래? 준호가 답장한 건 거의 없었다. 익십만 수십 개였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이제 엄마는 없었다.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었다. 준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화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 나 좀 봐줘. 제발. 대답은 없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영영 들을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호는 약통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고혈압약, 심장약, 수면제. 엄마는 이 약들을 매일 먹으면서도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요? 준호는 약통을 꼭 쥐고 울었다.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다. 엄마는 평생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는 명품 옷을 사주곤 했다. 우리 아들은 멋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는 엄마 옷을 꺼내 안았다. 엄마 냄새가 났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칠 뒤 준호는 엄마가 살던 월세방을 정리하러 갔다. 좁고 낡은 방이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다. 엄마는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자기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런 곳으로 이사를 왔구나.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사진첩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자기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날. 엄마는 자기 사진은 한 장도 없이 오직 준호 사진만 모아두었다. 마지막 장에는 최근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준호가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가 몰래 찍어둔 것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멋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돈도 성공도 체면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엄마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 작은 것조차 해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영정 사진을 꺼내 앞에 놓았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엄마였다는 걸. 엄마는 평생 자기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자기는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평생 아들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지만 끝내 사과해야 했던 사람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사과를 들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준호는 영정 사진 앞에서 밤새 울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 속 정임 씨처럼.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괜찮아만 말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부모님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부모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관심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느껴집니다.
은빛인 생극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 작은 변화를 만들길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은빛인 생극장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